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 찍어놓은 책 소개 영상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많이 빠졌고 미국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서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촬영을 좀 따로 하게 됐습니다. 이 관련된 리포트는 사실 월요일 날 저녁에 발간이 이미 돼서 저희 MTS에 다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월요일 하루에 우리나라 증시가 230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 리만 사태라든지 뭐 IT 버블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큰 폭락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특히 많이 빠졌고, 예를 들어서 리만 사태 때 제가 기억나는 건 하루에 10% 이상의 조정이 일주일 간격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9% 정도가 빠진 거니까 그런 일이 있을 전조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항상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한국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일본도 많이 빠졌고 그날 대만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느끼는 충격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 증시의 하락폭을 보면 S&P 500이 지금 제가 목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8% 정도 고점에서 빠졌고요. 나스닥이 13% 정도 하락을 했고,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26% 정도 고점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고 이 하락을 맞게 되면 항상 너무너무 괴롭지만, 우리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보면 올해 4월 달에 조정을 받을 때 S&P 500이 한 6% 정도 빠졌고요. 나스닥이 10% 가까이 빠졌고 엔비디아가 20% 초반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난 조정이 4월보다 깊기는 하지만 그게 훨씬 더 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씩 있는 S&P 500의 5% 조정이 4월 달에 있었고 조금 크게, 이번엔 그거보다 조금 많으니까 그럼 1년에 한 번 있는 10% 조정인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기억을 되살려보면 작년 8, 9, 10월까지 주식이 꽤 빠졌는데 그 당시 S&P 500이 얼마가 빠졌냐면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겨우 1년도 안 된 얘기인데 그때도 10% 조정이 있었거든요. 작년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봤을 때 5에서 10% 사이의 조정은 사실 매우 빈번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동아시아가 많이 빠져서 충격이 크게 느껴진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보고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이번에 말이 많고 놀라고 했냐면 이 원인을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4월하고 달라졌고 작년 10월하고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이제는 전말 임박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주식이 빠지면 10%짜리 조정이 아니라 20%짜리 조정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20%라고 하면 지금 S&P 500이 8%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아직도 10%가 남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2,900 갔다가 저점 2,400 아래로 왔다 지금 2,500 언저리니까 우리나라는 15% 넘게 현재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빠질 때 금리 이슈나 4월에 뭐 특별한 이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빠졌을 때랑은 지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긴급 페 연준 이사들이 회의를 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등 말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대응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의 원인을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뒤에 좀 드릴 건데요. 이게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순환매 또는 연준의 유동성, 이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면 10% 조정이라면 우리가 가격 조정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대응이 바뀌지만 저는 원인을 일상적인 순환적인 이유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사실 모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월요일 날 장중에 2,300 얼마까지 갔었거든요. 그걸 다시 깰지 안 깰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저점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온 현금 30%가 있잖아요. 항상 7대3 얘기하는 그 30%의 현금을 이 정도 가격에서는 쓰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그 30%의 현금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기존의 주도주를 다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6월 전망, 뭐 하반기 전망 이런 걸 얘기하면서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는 그 로테이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옛날 주도주를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락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일종이 결국은 주식에서 채권으로까지의 순환매로 이어진 거다라고 저는 봐요. 7월 11일에 6월달 물가가 발표가 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스닥이 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고점을 찍을 때 S&P나 다우가 같이 찍은 게 아니고요. 나스닥이 찍고 약 일주일 있다가 S&P랑 다우가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러셀 2000이 좀 이따 다시 고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장주에서 상대적으로 덜 성장주로 느껴지는 밸류 스탁으로 옮겨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주를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러셀 2000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렇게 순환매를 다 마치고 원래대로라면 장이 좀 진정이 되거나 이러면서 다시 옆으로 기거나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타 순환매가 뭐가 나왔냐면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ISM 제조업 지수도 낮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번에는 한 번 더 순환매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고 그 돈 가지고 채권 아마 단기채를 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가 됐든 헤지펀드 매니저가 됐든 뭐 또는 뭐 일반 펀드 같은 데서 CIO가 됐든 간에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으로 바꾸는 과정이 긴급하게 나타나면서 주식이 한 번 더 빠지고 금리가 사실 급락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이 결국 끝나려면은 금리가 진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매력적이 되면은 이게 진정 로테이션이 끝나는데 금리는 금방 3.7 몇 %까지 빠져버렸고 주식도 밸류에이션이 10%가량 내려왔다면 저는 이 순환매는 곧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타났던 이유는 순환매가 돌다 결국은 주식에서 채권으로까지 온 거고 그래서 금리가 빠지고 주식이 내린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현금화를 일부 시켜 놓으셨으니까 그걸 뭐 단기채를 사셨든 뭘 사셨든 어떻든 간에 다시 요걸 가지고 주식을 일부 사 들어가는 게 지금은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결국 N을 빌려서 이자가 낮으니까 그걸로 다른 나라 자산을 샀다라는 건데 금리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엔캐리한 사람들이 다시 저쪽 자산을 팔고 N을 환류시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증시가 왜 많이 빠졌냐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물론 단기물이 올라가면 조달금리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시장의 기본이 되는 거는 10년물 금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주식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10년물 금리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게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많이 빠지고 동아시아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일본의 엔화가 160엔을 넘었다가 단숨에 140엔까지 빠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엔화 통화에 공매도를 쳤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급격한 가격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또는 가격 변화를 걱정하면서 급하게 N을 커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8년에 타이거 펀드의 창립자인 줄리안 로버트슨 같은 경우가 아주 큰 규모, 그 당시 규모로 100 몇십억 불의 N을 공매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한 곳에서 그 정도로 큰 돈을 공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다른 곳도 그 당시에도 같이 했거나 반대 포지션을 취했거나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3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통화가 약세를 가게 되면 그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 통화는 펀더멘탈한 무슨 밸류에이션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축 통화가 아닌 통화를 숏치는 건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한 게 그 국가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화가 계속 강세면 쉽습니다. 원화를 찍어가지고 시중에서 달러를 사면 개입이 됩니다. 근데 원화가 계속 약세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헐어가지고 시중에서 달러를 내팔고 원화를 사야지 원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97년에 IMF를 맞은 거죠. 98년에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일본 통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오르게 되면 물론 일본은 반기축 통화긴 하지만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숏을 치는 거죠. 근데 어떤 트리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본 은행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엔화가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엔화를 숏친 거를 전부 다 커버를 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은 왜 그러냐? 일본은 엔화 환율이 오를 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지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엔화를 숏친 사람들이 반대 포지션으로 주식을 많이 사놨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엔화를 숏 커버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던 주식이 같이 털렸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하루에 13%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그 다음날 바로 10%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4월하고 이건 같다라고 보는 게 미국 연준의 순유동성 공급이 다시 줄었습니다. 3월 말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미국의 순유동성 공급 나누기 흡수 비율이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역사적 최근 저점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거에 임박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준의 유동성 공급 나누기 흡수를 계산해 보면 그 조정 나왔을 때랑 지금 수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 나누기 흡수가 더 떨어지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주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왜 공급 나누기 흡수가 그렇게 됐냐면 연준이 양적 긴축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연준의 계좌 중에서 이 재무부 계정이 있습니다. TGA라고 하는데 이 TGA에 쌓여있는 잔액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TGA에 잔액이 쌓였다는 얘기는 외부에 있는 돈이 미국 정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이 흡수가 된 거죠. 이게 4월 달에 주가 조정할 때 9,5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최근에 다시 이게 늘어나면서 8,70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무부는 그 돈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로는 순환매, 두 번째로는 엔화 공매도에 대한 커버, 세 번째는 연준의 순유동성 감소가 전 이번에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거는 다들 얘기를 하시죠. 특히나 2022년 상반기가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3년이 지난 내년 상반기에 GDP 성장률이 나쁘게 나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세냐 작냐의 문제인데 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세게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모기지 금리가 높고 거래가 별로 안 되는데도 매물도 많은데 가격이 잘 버티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곧 결국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모기지가 높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 전에 미국의 부동산 업종 주가가 가장 나빴거든요. 근데 지난 한 달을 놓고 보면 내지 뭐 최근 하락기에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부동산은 절대 수익률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높고 거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좋다라는 걸 시장이 이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곧 금리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까지 좋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좋을 거야 라고 판단을 주식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 부동산 주식이 오르고 주택건설 주식이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동안에 한국 건설업종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 현재로서 시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완연한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라고 주가가 얘기하기보다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오히려 이제 뭘 사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는 부동산을 샀다. 부동산 주식을 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의 경기 침체 내지 경기 둔화를 깊다라고 시장이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말로는 어떻게 얘기 나오는 거는 물론 있지만 저는 훨씬 중요한 건 이런 특정 주식, 특정 뭐 자산의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등의 실마리, 반등의 근거, 반등의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결국 반등의 실마리는 아까 얘기 드렸던 세 번째로 얘기 드렸던 연준의 순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재무부에 쌓여있는 이 8,500억, 8,700억 달러의 현금이 다시 언제 줄어드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4월 달에도 9,500억에서 급하게 연준의 재무부의 이 계정이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바깥으로 나간 거죠. 결국은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었고 그러면 바이든으로서는 힘들다고 봤던 민주당 사람들이 해리스는 희망이 생겼다고 보면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유동성을 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관점에서 이 재무부 개정에 쌓여있는 돈이 나올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결국 옐런 의장과 민주당에 있는 정부 관료들과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게 나타나는 순간 주식이 확실히 반등을 실마리를 찾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8월 14일에 이번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7월하고는 반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7월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가가 예상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매도의 빌미로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 물가가 낮으니까 경기가 나쁜가? 택을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저는 보고 이번에는 어떨 것 같냐면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가가 만약에 낮게 나오면 드디어 금리 진짜 내리나 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면 생각보다 경기가 안 나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4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원래 잭슨홀 미팅은 그냥 이제 만나서 휴가지에서 만나는 거에 그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증시나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뭔가 말을 하죠. 재작년이 그랬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있을 때 파월이 딱 나타나서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없어요. 이러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주식이 한 번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이 결국 2022년 장의 바닥이기도 했고 이번 상승장의 시작이기도 했는데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8월 달에 무슨 말을 하냐? 9월 18일에 우리 FOMC 하는데 이번에 우리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취할 거란 얘기를 조금 더 세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시장이 말하는 50bp 인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경기 정말 나쁘다는 뜻으로 오히려 받아들일 거라서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천천히 금리를 시장의 경기와 맞춰서 내려가면서 잘 하겠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작년은 그게 물론 하락을 유지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조정을 멈추고 상승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9일에 있을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실적인데요. AI의 총아들이죠. 반도체 기업들인데 이번 7월 말에 빅테크 실적은 어땠냐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론이 나온 거죠. 구글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만 나와주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이 안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바로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가, 잭슨홀, 이 엔비디아 실적을 거치면서 요번 조정이 기간 조정은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저희 MTS 리포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차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차트에 보면은 요번 조정하고 4월 조정이 얼마나 유사한지도 제가 잘 그려놨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거나 이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